게티즈버그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승리를 했지만 뭔가 찜찜하고 둘째 날 남군은 어떤 공격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두 분 소개를 해도 될까요? 아유, 가능하다면이 아니면 무조건 해주십시오. 네, 오늘도 임 박사님 그리고 방종환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이 화법은 쓰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안 돼요. 무조건 해주십시오. 네. 리 장군의 공격 계획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깐내 전투의 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그 전쟁사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보시면은 깐내 전투의 특징이 뭐냐면 양익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좌익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2월 군단. 2월 군단인데 이거는 조공입니다. 조공. 주공이 아니고. 주공은 새롭게 도착한 롱스트리트 군단의 예하 2개 사단. 네. 3개 사단 중에 2개 사단이 먼저 도착했거든요. 2개 사단에다가 AP 힐 군단의 1개 사단을 합쳐서 3개 사단으로 우익을 주공으로 하는 양익 포위를 하겠다. 이것이 이제 그 리 장군의 가장 기본적인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7월 2일 날 아침에 리 장군은 빠른 시일 내에 공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작전 준비상을 딱 둘러보고 있는데 롱스트리트 군단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오전 내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아니, 주공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딱 가서 롱스트리트 군단장한테 준비가 안 된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딱 해봤더니 롱스트리트 군단은 이런 이제 핑계거리가 있는 겁니다. 첫째, 2개 사단이 야간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 도착해서 바로 아침에 공격할 시간이 피로도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너무 무리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 기동 계획을 보시면은 우측으로 이렇게 우익 그 양익포이다 보니까 이게 우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동선이 크죠? 예. 그래서 우회로 쭉 멀리 돌아가는데 특히 북군의 관측을 피해서 가다 보니까 한참 돌아간 겁니다. 네. 출발 진지까지 가는데 거기다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 롱스트리트 군단장이 이 공격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죠? 혹시 또 리 장군이 가능하다면이라고 얘기했나요? 아닐 텐데. 그건 아니고요. 해야 하네라고 했을 텐데. 네, 사실은 첫날 전투에서 그 롱스트리트 군단장의 리 장군한테 이 작전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첫날 전투에서. 그런데 두 번째 날 오전에 리 장군이 현장에 왔는데 또 건의합니다. 롱스트리트 군단장이 건의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미 북군이 준비된 진지에서 진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격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적의 유인에 말려드는 것이다. 그래서 저게 북군이 바라는 바다. 두 번째, 지금 전면 공격을 한다고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자기가 챈슬러스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남군이 그런 식으로 방어를 잘해서 엄청난 손실을 강요한 걸 직접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저 준비된 진지를 공격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없다. 대안으로 우리 남군의 주력을 북군과 워싱턴 사이에다가 우회해서 위치하면은 북군이 다시 그걸 따라와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서 전투를 할 수 있다. 강요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첫날 작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리 장군이 아니야. 여기서 결판을 볼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튿날 딱 가는데 작전 준비는 안 하고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리 장군이 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열 받았죠. 이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미 이 총사령관이 명령을 내렸는데 준비는 안 하고 또 그러니 화는 나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든 저렇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총사령관이 명령을 했고 공격을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계속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롱스트리트 군단이 공격한 게 언제냐면 오후 4시였습니다. 오후 4시. 예.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또 참 아이러니하게 북군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남군의 어떤 작전을 또 방해합니다. 뭐냐면은 저 맨 하단에 롱스트리트 군단 정면에 있는 게 이제 북군의 시클스 군단인데요. 시클스 군단장이 진지를 딱 이렇게 봤더니 그 지시된 그 능선이 너무 방어하는데 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0.5마일만 더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앞으로 나가서 진지를 편성한 겁니다. 그 이제 나간 지점이 뭐 에미츠 로드 또는 뭐 이제 데벌스 덴 이렇게 해서
뭐 바위가 좀 있고 뭐 조금 더 이제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 앞으로 진지를 앞으로 내보낸 겁니다. 근데 롱스트리트 군단이 한참 돌아와서 딱 봤는데 최초에 계획했던 방어 진지보다 더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우회가 안 되는 겁니다. 정면 공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밀어붙여서 에미츠로드, 뭐 데벌스텐 이 지역은 점령했는데 저기 보시면은 이제 세미트리 리지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묘지 능선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저 능선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가서 능선을 일시적으로 점령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북군이 바로 반격을 실시해서 그 능선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에미츠로드와 데벌스텐까지는 일부는 점령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능선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에아 사단장 중에 롱스트리트한테 또 새로운 조금 작전을 이제 건의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면 이제 후드 사단장인데요. 후드 사단장이 뭐냐면은 세미트리 리지 묘지 능선을 공격하지 말고 조금 더 이렇게 남쪽으로 가면은 라운드탑이라고 있습니다. 저 북군이 지금 방어하고 있지 않은 저쪽 조금 더 돌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롱스트리트는 오전에 리 장군하고 한바탕 했지 않습니까? 네. 다시 리 장군한테 작전 계획 건의하다가는 내가 별로 지금 뭐 승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계획대로 공격해라고 한 겁니다. 후드 사단장한테. 시간도 늦었고요. 그렇습니다. 시간도 좀 늦었고. 그래서 이제 후드 사단장이 나중에 기록을 남깁니다. 예. 그렇게 롱스트리트가 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순간 게티스버그 전투의 패배는 이미 예정된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나름대로 이제 그 소신을 밝혀서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롱스트리트 군단이 공격에 실패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양익포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2월 군단이 그 시간에 맞게 양동작전, 양공작전을 해야 되는데 롱스트리트 군단이 공격한 게 오후 4시인데 거기는 오후 6시에 공격했습니다. 거긴 또 뭐 하고 있었나요? 그렇죠. 협조된 공격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축차 투입이네요. 그래서 원래는 주공을 공격하기 전에 기만을 하기 전에 그쪽이 먼저 공격하고 네. 주공이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저게 혼란을 유도해야 되는데 네. 늦게 공격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세미트리 힐, 컬퍼스 힐 다 확보하지 못하고 겨우 컬퍼스 힐의 아주 기퉁이 부분 조금만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결국은 저녁 한 7시 되면은 전투가 또 이틀차 전투도 종료가 됩니다. 예. 남군의 공격에서 이튿날 가장 극적인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곳이었을까요? 일단 이날 전투에서 사실 아쉬운 점이 남군이 많은데 예. 근데 사실 남북전쟁 전사를 보면 그렇게 정밀하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모든 전투가 다 그래요. 그때 1시간만 일찍 왔더라면 그때 절로 갔더라면 그러니까 당시 전쟁에서 이렇게 넓은 광정면 전투에서 더욱이 보병 위주의 전투에서 타이밍을 맞춘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 보니까 요것만 그렇지 그게 안 생길 수가 없는 전투예요. 그럼 북군은 왜 안 생겼냐? 두 가지 이유죠. 내선에 있어요.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군이 먼저 찾습니다. 저기가 비었네. 북군이 나중에 보는데 먼저 투입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가장 문제가 남군이 그동안 잘 싸웠던 거에 결정적인 건 홈그라운드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홈그라운드가 왜 중요하냐면 지형 파악이 됩니다. 네. 당시 북군이 롱스트레이트가 돌아가자고 할 때도 그 지도하고 실제 지형하고 달랐어요. 그러니 리 장군 입장에서는 돌렸다가 갑자기 이게 나오는데요 하면은 진짜 엉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는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리는 가능한 한 병력을 안 벌리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익포위가 최대한 움직이는 전투였어요. 해봤는데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군 장군들이 자꾸 실수하는 거는 용기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엊그제까지 용감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주저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판단력이 예리하던 사람이 왜 안 하느냐. 지형이 안 보이니까 불안함을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북군이 공격해왔고 자기들이 방어를 했었는데 북군이 방어를 하니까 북군의 행동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던 애들하고 너무 다른 거죠. 네. 방벽을 지키는 부대가 저쪽이 뚫렸다 했을 때 뒤에 있는 애들이 달려오는 거하고 공격하는 부대가 저 울타리가 구멍이 났으니까 절로 가라고 했을 때 움직일 때 병사의 동작은 다릅니다. 수비하는 애들 훨씬 빨리 움직여요. 그런 차이가 자기 군대와 상대 군대의
어떤 움직임을 판단하는데 헷갈려 버리는 거죠. 박사님 군생활 한 20-30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방어작전을 위한 훈련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100시간이다. 그러면은 공격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훈련 시간이 300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2-3배 시간이 필요합니다. 방어작전은 단순하고 이점이 있고요. 공격작전은 그만큼 더 많은 협조와 타이밍과 이런 것들 필요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훈련 소요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게다가 자기의 지역과 그렇습니다. 남의 지역이라는 것은 그거를 또 2-3배로 벌려놓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군이 이길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아까 후드 장군이 찍었던 그 리틀 라운드 탑이라는 곳이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북군이 나중에 뒤늦게 발견합니다. 워렌 대령이라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아니 정말 큰일 날 곳이 비어 있는 거예요. 여기 뚫리면 우린 끝난다. 그거를 자기도 그때 발견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잘 우연이 아닌 게 워렌 대령이 남북 전쟁 중에 북군 장교 중에선 최고의 전술통이었어요. 창의적인 장군이고. 그래서 미드가 이 사람을 야전지휘관으로 안 두고 참모로 뒀는데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게티스버그 같이 넓고 지도도 부정하고 지형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한 개 부대가 잘 싸우는 것보다 이런 워렌 같은 애가 돌아다니면서 상황 파악하고 진지 파악하고 지형 파악하는 게 100배 낫죠. 그래서 워렌을 뒀는데 오후 늦게 여기 왔다가 빈 걸 발견한 거예요. 급하게 2개 연대죠. 2개 연대를 여기다 채워넣습니다. 그중에 한 부대가 챔벌린 대령이 지휘하는 메인 22연대였습니다. 그래서 챔벌린 얘기를 약간 해야 되는데 챔벌린 대령이 남북전쟁이 만든 최고의 스타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원래 대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남북전쟁 때는 이 장교들이 부족하니까 그 명망가들이 그냥 이렇게 장교되고 그랬습니다. 전공이 철학이었어요. 수사학. 철학과 교수가 장교가 됐다고요? 네, 근데 이분이 저기 원래 좀 밀리터리 매니아에다가 그 익스트림 스포츠 이런 거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전쟁이 장난인 줄 아냐 그러는데 가겠다고 우겼더니 그 당시에 교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연대장을 시켜준 거예요. 정말 희한해. 그런데 어떤 지금까지 1년 동안 잘 싸워왔고 이때는 메인 연대가 한 3분의 1좀 남았었는데 이 리틀 라운드 탑에 배치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날 전투는 혼자 한 게 아니라 옆에 미네소타 연대라고 2개 연대가 했는데 저분이 교수님이라 또 오래 사셨어요. 나중에 총장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회고록을 남깁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역사의 기록은 승자가 남기는 게 아니고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옆에 연대가 더 처절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기록을 남긴 게 교수님이군요. 네, 뭐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니까 네네. 자기 얘기한 건데. 근데 아무튼 2개 연대가 거의 똑같이 싸우는데 이날 체인벌린 부대가 거의 300명 정도가 처음에 투입이 되는데 이쪽으로 이제 공격이 들어오니까 맞게 되는데 남군 병력이 5배에서 3배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수비와 공격이니까요. 그래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싸우면서 남군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근데 남군도 이게 정신력이 대단해가지고 이거면 이긴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하게 공격해왔어요. 그래서 3번 이상 공격을 한 걸 막아냈는데 탄약이 떨어졌고 병사는 1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100명 남은 게 문제가 아니라 탄약이 떨어진 게 문제죠. 근데 남군이 포기할 줄 알았더니 또 어두워지는데 기어 올라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체인벌린이 착겁, 돌격 이렇게 합니다. 돌격이요? 예. 근데 옆에 연대도 거듭말하면 옆에 연대도 100병전 했어요. 그쪽은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체인벌린 근데 교수였지만 전투하면서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링컨 얘기도 했지만 역시 빨리 배우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날 이런 마지막 돌격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막 우리가 소설에 보면 막 돌멩이 던지고 싸우다가 적이 근접하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죽기 살기 이렇게 돌격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기록을 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산 위에서 횡대로 한 게 아니라 산기슭을 따라 배치했다는 거 보니까 사선 대형으로 배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짧은 거리에서 갑자기 애들이 사선으로 밀려 내려오니까 남군이 그냥 붕괴돼 버립니다. 그렇죠. 게티스버그를 혹시 영상으로라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뛰어내려가면서 중심을 잃을 정도의 그 경사가 가파른 곳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낮은 구릉 정도가 많기 때문에 달리면 굉장히 스피드를 얻을 수 있는 지형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산기슭 따라 배치해서 사선으로 내려갔다는 게 사소한 아이디어 같은데
상당히 훌륭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전쟁터는 냉정해야 되고 그런 쪽에서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양반은 정말 영웅이 되기는 했지만 영웅이 될 자격이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명예훈장 받지 네. 않았습니까? 책도 멋있게 써갖고 뭐 여러 감동 포인트 여러 개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남군이 항복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 북군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군 그 군인들한테. 그래서 그 남군 군인들이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감동을 받았다. 예, 사실은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화합이 필요한 시점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역시 그 교수님이시라서 좀 지적이고 또 그런 측면을 뭐 나름대로 고려해서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군이 그런 거 굉장히 중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북군은 약간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합리적이고 좀 경제적인 거 중요시 여긴다면 네. 남군은 명예, 네. 군인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귀족 그 품이 네. 있어가지고 예. 일단 첫째 날도 승리를 했지만 약간 답답했던 리 장군이고 둘째 날은 거의 철저한 패배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의 리 장군입니다. 네. 이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일단 리 장군의 큰 그림이 여기서 결판을 보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도 사실은 어쩌면은 이제 냉철하게 판단했다기보다는 그 자신의 목표, 최초에 생각했던 그 목표를 중심으로 논리를 끼워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리 장군은 이렇게 판단했다 그래요. 기록의 일부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주도권은 계속 갖고 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이틀차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일부 점령한 지역이 있습니다. 에미처 로드, 그 다음에 데블스덴, 그 다음에 그 북쪽에는 보면은 컬프스 힐, 이런 쪽은 일부 부분적이지만 우리가 점령한 지역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날 정오쯤에 스튜어트 기병 군단이 합류했습니다. 합류했어요? 살아 있었구나, 스튜어트. 예. 이제 나름대로 리 장군은 판단을 롱스트리트 군단 중에 한개 사단이 피케트 사단이 아직 투입이 안 됐습니다. 예,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그래서 저 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AP 힐 군단의 한 뭐 1개 사단 플러스 정도의 사단을 가지고 마지막에 승부를 띄울 수도 있겠다. 승부를 짓자라고 이렇게 이제 이틀차 저녁에 최종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 군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리 장군이 아직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천하의 리 장군, 그건 중요한 실수였던 것 같은데 나폴레옹의 참모였던 조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공격하는 쪽이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근데 자꾸 그걸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선멸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미 국군이 포진하고 있고 내선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도권은 사실 북군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계속 공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일차에 북군 회의할 때 북군 사령관이었던 미두 장군이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적은 내일 중앙으로 온다. 사실 북군 장군이라고 멍청한 게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군과 북군이 방황했던 거는 북군이 공격이고 남군이 방어였기 때문이에요. 이 남북전쟁은 정말 공수 비율의 유리함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홈그라운드에서 싸웠기 때문에 남군들이 정확했던 거죠. 근데 북군들도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군이 왜 헤매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보다 결정적인 실수를 몇 개 더 있었는데 왜 이런 실수를 저지르느냐. 일단 너무 광정면에서 싸우는 데다가 부대가 흩어지니까 조직력이 발휘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개개인의 전투력은 우수하다고 믿는 남군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집중해서 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이는 데서 싸워라. 내가 안 보이는 데로 가지 마라. 결국 마지막엔 중앙으로 몰아서 승부를 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병력을 배치하고 더 중요한 게 미드가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앙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미드 장군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판을 지을 때 리 장군의 최종 작전의 포인트도 중앙 돌파였습니다. 예. 하루의 시작 몇 시에들 하십니까? 남군의 첫째 날 전투의 시작은 오후 4시였습니다. 셋째 날 이렇게 시작하다가 망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3일차도 역시 타이밍을 남군이 빼앗깁니다. 이게 사실은 주도권에서 이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징후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은 북쪽 2월 군단이 담당했던 그 북쪽의 커플스 힐 거기서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3일차 작전의 중점은 롱스트리트가 중심이 된
중앙 돌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컬퍼스힐의 앞에 일부 남군이 점령하고 있다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아침이 딱 됐는데 북군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오. 그래서 먼저 딱 공격해서 남군이 당황한 거죠. 네. 아, 우리가 공격할 차례인데 갑자기 북군이 먼저 공격해? 그래서 결국은 컬퍼스힐을 중심으로 해서 7시간 동안 격전이 벌어지다가 남군이 결국은 밀립니다. 아하. 네. 그런데 사실은 이때부터 아 뭔가 꼬이는데 라는 느낌을 아마 남군 지휘관들은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투를 하거나 또 작전을 할 때 왠지 자꾸 이렇게 템포가 꼬이고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서서히 이제 이 이틀차 지나고 3일차가 들어가면은 남군의 페이스가 결국은 북군에 끌려드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이 그렇게 이제 북군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롱스트리트 군단이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히든 카드인데 딱 아침에 가서 이제는 정말 일찍 준비했겠지 갔는데 역시나 또 준비하지 않았지. 아니 네. 주공이잖아요. 이 정도면 롱스트리트는요. 스파이. 네. 정말 엑스맨이다. 이게 사실인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3일차 오전에도 똑같은 건의를 했다 그래요. 아니 근데 롱스트리트 입장에서도 예. 확실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틀차 전투를 해보니까 더 확신이 든 거죠. 그러니까 첫날에 그렇게 건의했는데 이틀차 작전을 했는데도 역시나 자기가 판단이 맞다고 판단한 거죠. 리의 이틀차 저녁 때 판단이 리와 롱스트리트가 정반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장군님, 진짜 다시 생각해봐도 이건 네.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제 네. 의견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죠. 롱스트리트도 그런 말 할 이유는 있었어요. 첫째는 일단 전장의 주도권을 빼앗긴 거죠. 이게 둘의 차이예요. 전장의 주도권을 이미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움직여서 끌고 가서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싸워야 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고 이 상황에서 이겨도 사실 남군 주력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제 남군의 유명한 장수 중에 한두 명 빼고는 여기 다 있어요. 그럼 이겨도 희생이 크다면 돌아가는 동안에 섬멸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돌아가서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롱스트리트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겨도 그 다음 전역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리 장군의 누가 옳았는지는 이거는 진짜 역사의 미스터리인데 리 장군은 리 장군대로 어차피 이 전쟁은 시간을 끌면 진다. 사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게티즈버그 전투 이튿날 리 장군은 롱스트리트 군단으로 공격을 계획한다. 하지만 롱스트리트 군단장이 리 장군의 계획에 반대한다. 그로 인해 남군은 준비에 차질을 빚으며 오후 늦게야 공격을 시작한다. 격렬한 공격 전투가 진행되지만 남군의 늦은 공격은 북군에게 오히려 기회로 작용한다. 리 장군은 고심 끝에 중앙 돌파를 결심하고 전투 셋째 날을 맞이하지만 북군에게 먼저 공격을 당하는 상황을 맞이한다. 당연히 리 장군의 스타일이라면 롱스트리트의 의견은 묵살이겠죠. 그렇습니다. 인품이 훌륭하시니까 대놓고 뭐 롱스트리트한테 화는 내지 않았지만 일부 이제 역사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아예 보직해임을 시켰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리 장군이 대놓고 화는 내지 않으나 그냥 얼굴에 그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롱스트리트가 이제 준비를 해서 오후 1시부터 이제 포병 사격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병, 가용 포병을 다 모으니까 한 150문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포병 사격 한 2시간 동안 합니다. 정확하게는 말하면 이제 오후 1시 7분부터 시작해서 150문을 가지고 이제 북군 진지를 향해서 계속 포격을 하는데 북군에서는 모든 포병이 동원해서 그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일부에는 한 40문, 일부 기록에는 한 80문 정도, 한 절반 정도만 이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북군이 포병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북군이 생각한 건 뭐냐면은 주 전투는 결국은 적이 돌격해 올 것이다. 그때 이 포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포탄과 포병을 아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대포병 또 상호 포격전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포병의 사거리라는 게 불과 뭐 1km 내지 2k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돌격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에서 서로 포격전을 하다 보니까 피해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몇백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뭐 화포 몇 문이 뭐 파손되는 수준의 그런 정도의 피해만 발생한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북군 포병이 갑자기 사격을 안 하는 겁니다. 뚝 끊어진 겁니다. 근데 남군의 포병 사령관이 판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포병이 제압됐습니다라고 메모를 이제 돌격 사단장인 피케트
사단장한테 딱 건넸답니다. 딱 건네니까 피케트 사단장이 군단장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전진할까요? 딱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롱스트리트 군단장이 구두로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끄덕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피케트 사단장이 이제 돌격 앞으로 해서 돌격을 하는데 그 역사적인 장면을 당시에 어떤 그 역사가가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남북 전쟁의 클라이막스는 게티스버그 전투. 게티스버그 전투의 클라이막스는 피케트 돌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답니다. 예.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게 돌격이라고 하지만 뛰는 게 아닙니다. 걸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클라이막스라고는 하지만 사실 가장 처절하고 롱스트리트에서 고개 끄덕이면 아마 예. 내리기 싫은 명령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 과정을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은 이 클라이막스가 되게 오랜 시간 같지만 불과 30분 만에 끝납니다. 예, 굉장히 짧은 시간에 끝나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걸 10분 단위로 끊어서 이야기하면요. 3시에 전진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제 대열을 쭉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결국 한 10분 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열을 보면은 폭이 거의 뭐 한 1.2km 쫙 늘어선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북군 진지와 남군 진지 사이는 한 1.5km 정도 그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부 그 북군 장교들조차도 저 당시에 그 남군의 돌격을 향해서 딱 정렬한 모습을 보고 내 생애에서 가장 장엄한 광경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군의 이제 3시 오후 3시 10분부터 이제 전진이 쭉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500m까지는 이제 포병이 집중적으로 사격을 하지 않습니다. 네. 사거리에 딱 들어오는 순간 한 1km 정도 근접했을 때부터 이제 집중적인 포병 사격이 막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저때 포병이 지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2개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리틀 마운드 탑에 배치된 6문의 화포가 피케트 사단의 측면을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보시면은 맨 밑에서 이게 피케트 사단의 화살이 이렇게 공격 방향이 휘지 않습니까? 남쪽에서 집중적인 포병 사격을 받으니까 돌격 부대가 정면으로 공격하지 못하고 이렇게 휘는 겁니다. 예, 자연적으로. 살짝 북쪽으로. 살짝 휘죠. 네, 북쪽으로 네. 휘죠. 돌격제대 맨 좌측에 있는 사단이 패티그루 사단인데요. 저기도 19문의 포병이 집중적으로 패티그루 사단의 맨 좌측 여단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포격이 되면서 저기서부터 사실은 돌격이 실패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맨 좌측 사단의 일부 부대들이 북군 진지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회퇴하면서 일부가 개별적으로 이제 후퇴하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미 오후 3시 한 15분, 20분 넘어가면서 이게 성공하기 어렵겠는데라고 아마 남군 지휘관들도 스스로 아마 판단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북군 진지에 이제 한 오후 3시 20분 되면은 거의 이제 200m, 300m, 200m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포탄이 바뀝니다. 산탄총처럼 네. 캐니스터 탄이라고 해서 이제 산탄 포탄이 들어갑니다. 그건 쇠구슬이 포탄 하나에 수백 발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까이 오면은 이걸 캐니스터 탄은 이중으로 2발씩 넣어서 쏩니다. 그러면 한 번 포탄 사격할 때마다 뭐 10명씩, 20명씩 팍팍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거기다가 좌우가 밀려가지고 중앙으로 몰리게 되니까 산탄의 위력이 더 커서 그렇습니다. 심한 경우는 한 달에 뭐 한 발에 100명씩 쓰러졌다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0m 이내, 100야드 이내 들어오면 이제 머스켓 소총이 이제 불을 뿜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그 한마디로 1차 대전의 참호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냐면은 피케트 사단은 연대장이 15명이었는데요. 전원 전사였습니다. 여단장 2명 전사, 1명 부상. 병력의 80%가 전사하거나 사상을 했습니다. 리 장군의 참 인품과 또 그 당시에 그 어떤 마음이 절절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롱스트리트하고 리 장군이 이제 바로 피케트 돌격이 실패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묘사를 하게 되면 15,000명이 돌격하다가 30분 만에 딱 지났는데 10,000명이 전장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걸을 수 있는 일부 몇백 명의 일부 이제 부상병들은 걸어서 자기 진지로 이제 비틀거리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제 리 장군과 롱스트리트 피켓 사단장이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첫 마디가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 그러면서 롱스트리트와 피켓 사단장한테 빨리 적의 추격이 있을지 모르니 빨리 수습하자. 이렇게 했더니 피켓 사단장이 그랬답니다. 제가 수습할 병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네. 그 후에 피켓가 자선을 남겼는데 끝까지 리 장군을 원망을 거두지 않았다는
예,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또 남군이 철수하게 되면 방금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당연히 북군이 쫓아가지 않을까요? 나중에 유명한 논쟁거리가 되고 링컨을 경노하게 만들었는데 안 쫓아갔어요. 네. 일설에는 웨스트 포인트 출신들의 기사도였다. 뭐 이래서 이제 링컨이 또 분노해가지고 이게 니들끼리 하는 싸움이냐 뭐 이랬다는 그게 나중에 이제 미드가 해임되게 돼요. 예. 전쟁용으로 추앙되는 게 아니라 해임되는 이제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북군도 피해를 많이 입었고 탄약도 소진되고 탈진해가지고 추격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남군이 비록 패했다고 하지만 아직 병력이 꽤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만약에 돌아가다가 어느 지점에 그렇죠.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면 거꾸로 또 북군이 학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추적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후자가 정상이겠죠. 설마 그 동창의 의리 때문에 안 갔겠어요. 그렇죠. 양측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남군과 북군이 가져갔겠죠. 네, 3일간 계속된 게티스버그 전투는 전쟁 중에 가장 큰 희생자를 낸 전투였죠. 남북전쟁 전투가 다 희생자가 크고 좀 허무하게 사람들이 죽는데 전사, 부상, 실종, 포로 모두 합쳐서 양쪽 군대 합쳐서 5만 1,000명의 사상자를 냅니다. 7,000명 이상이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곳이 이제 국립묘지가 되고 링컨이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구절보다 더 멋있는 말을 하죠. 남과 북을 통틀어 게티즈버그에서 헛되이 죽어간 병사는 없다. 이런 거 보면 참 리더십은 멋있어요. 그동안 계속 패배만 하다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환호를 했을 것이고 반면에 남부 쪽에서는 그동안 계속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입장에서 큰 패배를 입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북군의 필라델피아 인콰이어즈라는 그 신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승리, 워털루 전투를 무색해하는 대승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래서 더욱 이제 이것을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사건이 바로 그 다음 날 7월 4일 날 빅스버그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빅스버그가 결국은 함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게티즈버그의 승리가 빅스버그의 항복과 연계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링컨의 일기 작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게티즈버그의 승리는 정말 비길 데 없이 정말 값진 것이다. 첫째는 리 장군의 무패 신화를 무너뜨린 것이다. 두 번째, 이 연방의 발언권은 4배 이상으로 더 커질 수 있었다. 실제로 남군에서 이제 휴전 협상이나 이런 걸 제의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막 통과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링컨 입장에서는 바로 단칼에 휴전을 위한 협상은 없다라고 해서 거부를 해버리는 거죠. 이 남군의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거는 뭐냐면은 이제 유럽 각국들이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서 결국은 승인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게티즈버그 전투를 딱 보면서 이제 가능성이 제로가 된 거죠. 네. 예,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뼈아픈 것이고요. 북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패전할 것 같던 이겨보지 못하던 전쟁에서 승리의 가능성을 확보한 거죠. 네. 전술적 능력의 차이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게 됐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링컨이 군인사의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무모할 정도로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중심축을 잡고 군부에게 흔들리지 않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술에까지는 개입하지 못해도 전략적 행동, 전략적 준비에 대해서 누가 중심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북부가 가뜩이나 전략적 기반이 우수한데 이제 중심축까지 잡아가게 되면서 사실상 전쟁의 승부는 여기서 났고 그렇습니다. 리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네. 아직 군인으로서 항복할 수는 없으니까 끝까지 싸운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리도 비난 많이 받습니다. 네. 어쨌든 아직 2년 넘게 수많은 전투를 치르게 되지만 실제 전쟁의 추는 이때 기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 이제 한 달 후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 사직서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본인은 직책이 요구하는 능력에 걸맞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보다 젊고 역량 있는 인재를 물색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랬더니 남무연맹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오직 한 가지 바람은 귀하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이 고통받는 이 나라의 독립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라고 사직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리는 사직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의 남북 전쟁 중 게티즈버그 전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또 가져가야 할 의미 있다면 좀 정리를 해볼까요?
조금 길지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얘기를 내내 하다 보니까 이제 리가 틀렸고 롱스트리트가 맞는 것처럼 됐는데 제가 그 마지막에 남군이 마지막 날 가장 멀리 지점을 봤는데 정말 코앞까지 왔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정말 무모한 전투를 한 것처럼 말했지만은 진짜 코앞까지 옵니다. 보통 이 정도까지 오면 안 무너진 게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 리가 이렇게 고집했던 것, 롱스트리트에 바로 누가 오를까? 저는 51대 49 같아요. 그 현장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리의 판단도 아주 틀린 건 아니었어요. 어차피 불리한 전쟁, 극한의 승부를 내어야 하는 상황에서 집중했던 거죠. 롱스트리트의 생각도 틀린 건 아닙니다. 사실 아무리 뛰어난 장군도 49, 51대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투가 극적인 것은 누가 틀렸다가 아니라 모두가 정말 1인치를 놓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전투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나 병사들의 용기로나 장군들의 능력으로나 정말 극한을 보여준 전투였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처음에 말씀 못 드린 거, 왜 리의 이프 화법이 뭐가 문제냐. 스튜어트가 어긋날 때의 문제가 기병 지휘관의 창의적 행동은 전체적 목적 하에서 판단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목적이라는 게 골정적인 게 아니라 유동적이에요. 본인도 목적에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서 모든 명령을 수행한다. 그런데 리는 지금까지 소리도 안 지르고 물건 집어던진 적도 없고, 그리고 항상 상대방을 살려주면서 if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남군이 방어전을 치를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었어요. 머스트가 좋을 것 같지만 머스트하고 윽박 지르면 지휘관들은 금세 경직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전투에서 남군 지휘관들은 꽤 창의적이고 잘 싸웠어요. 근데 여기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방어전이에요. 방어전이기 때문에 목적을 그렇게 안 벗어나요. 자기 땅에서. 근데 광활한 땅을 놔두고 저 넓은 벌판에서 네가 뭘 해봐라 그랬더니 계속 어긋나는 거죠. 잽 스튜어트가 어긋난 게 시작이었고, 게티스버그 3일 동안 모든 남군 장군들이 한 번씩 실수 다 하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리가 했던 if가 이 상황에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똑똑한 양반이 왜 그걸 몰랐을까? 참 그런 걸 보면 리를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한 장군이 없는데 우리 모두가 내가 하던 거를 다른 상황에서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건 정말 힘들다. 어떻게 보면은 준비 없이 정말 대담한 전역을 했는데 이게 정말 대담한 전역이긴 했는데 준비 없이 한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 이제 상황이 방어와 공격이 상황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리의 한계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보다 많은 조직을 관리해본 경험의 입장에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리의 리더십은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하고 리더십의 원칙에도 다 부합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람들은 다양한 격차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이 항상 원칙과 원리에 충실하되 그 부하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한계, 능력과 제한상은 강점과 약점을 항상 고려해서 한계와 특성을 고려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보다 완성도 높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는가, 이런 측면도 한번 제가 교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어떤 한 분께서 군인들이 휴가 나와서 고기를 막 먹고 있는데 그걸 계산해주고 나가셨다라고. 어떻게든 연락처를 안 와서 감사하다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나한테는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자네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한 끼 식사인 것 같아서 나라를 지켜주는 고마운 마음에 사줬으니까 고마웠다는 얘기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답장을 받았었다고.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신촌에서 식사를 하는데 앞에 손글씨로 써 있더라고요. 군인 10% 할인. 그 사장님께서 써놓으신 보이더라고요. 미국은 어떻다더라. 어느 나라는 군인을 이렇게 대우한다더라. 우리나라도요. 이렇게 군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인식 개선이 되고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은 분명히 나라를 지키는 감사한 마음으로 점점 더 강해지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